내년 3월 첫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주간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구약 시즌2 강의가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스쿨은 강사과정과 함께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공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 역사를 크게 4개 이정표로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연절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몽골 제국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라시아 최대 제국을 건설한 몽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아바스 왕조의 숨통을 끄는 훌라구의 일칸국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원나라를 건국한 5대 칸 쿠빌라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1259년 몽케 칸이 남송전 도중에 사천성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이후 다시 몽골은 계승 분쟁에 들어가는데, 과거와 다른 건 뭐냐? 과거에는 가문 간의 전쟁이었어요. 특히 이제 셋째와 넷째, 즉 오고타이 가문과 톨루이 가문 사이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면은, 자, 이번에는 같은 형제끼리의 싸움이었다. 쿠빌라이와 그 동생 아릭 부케 사이에 4년간에 걸친 내전이 펼쳐집니다. 쿠빌라이는요, 남송 원정군을 이끌고 양쯔강과 황하 그 사이에 있는 회수, 그 회수를 딱 건너던 상황에서 형이 죽은 거예요. 몽케 칸이 죽은 겁니다. 자, 아릭 부케는 이제 수도 카라코쿰에서 후방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죠. 자, 먼저 반칙을 한 것은 쿠빌라이죠. 쿠빌라이가 자신의 지지자만 데리고 독자적인 부족회의, 즉 쿠릴타이를 열고 칸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자, 쿠빌라이는요, 소수파였고 또 중국의 풍부한 물자를 활용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에게는 남송전에 투입된 최정예 기마 군단이 그에게 딸려 있었고 충성맹세를 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 쿠빌라이가 기존의 그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통치권을 분할하면서 외교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 자, 하나의 제국이 아니고 각각 지방 정권을 용인하겠다. 자기가 정복한 지역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칸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승인하면서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던 것이죠. 자, 그는 일찍이 중국 문화와 접촉한 중국통이었고요. 그 가치를 인식한 몇 안 되는 몽골인이었습니다. 자, 이후에도 몽골은 이제 전통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화로 갈 것이냐 그 기로에서 끊임없는 그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 갈등이 바로 카이두와의 내전으로 표출됩니다. 초원에 있던 세 개의 칸국, 킵차크 칸국, 오고타이 칸국, 차카타이 칸국을요 통일한 이 카이두가 오고타이의 손자거든요. 그 카이두와 이 쿠빌라이는 무려 30년간 내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고타이 가문에 속한 카이두와 또 톨루이 가문에 속한 쿠빌라이 사이에 30년 내전이니까 참 앙숙입니다. 질긴 앙숙이에요. 오고타이 가문과 톨루이 가문. 그 내란이 최종적으로 종식된 것은 1304년이었다. 자, 쿠빌라이 집권을 계기로 해서 몽골 제국은 지배 체제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기존에는 통일제국, 하나의 제국이었다고 하면 4개의 지방 정권, 즉 칸국으로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본토와 중국은 황제 직할령으로 나중에 원나라로 가고요. 나머지는 4개의 칸국으로 분리가 된다. 자, 그래서 원나라가 되는 이 지역과 나머지 오고타이 칸국, 주치의 그 킵차크 칸국, 훌라구의 일칸국, 차가타이 칸국,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된다. 자,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에게는요,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고도의 문명국을 다스리는가 였어요. 그냥 정복하고 약탈하고 땡, 이게 아닙니다. 이제 정복한 지역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복한 지역 가운데 정말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중국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몽골은 수적으로도 엄청 열세였다. 그리고 이 몽골인들에게 초원에 있던 몽골인들에게 이 중국의 농경 문화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생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진통 끝에 그 숙제를 풀긴 하죠. 그러니까 중국하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들은 몽골족의 풍습을 결국 해치게 되고 제국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266년 수도를 몽골 초원에 있던 카라코쿰에서 중국 내에 있는 북경으로 이전하고요. 1271년 쿠빌라이는 대원 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남아있던 남송, 정벌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마침내 1279년 남송이 멸망되면서 원나라는 이 몽골족은요 최초로 중국 대륙 전체를 통치한 이민족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 원나라에서는요 과거제 이런 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고위 간직은 소수의 몽고인 제일주의에 의거해서 몽고인들이 차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방 행정기구에는 다루가치라고 하는 이 몽고인 감독관을 파견하죠. 전국은 크게 10개의 성으로 나누어 통치를 하는데 특별히 이 몽골의 원나라 안에서는 4개의 카스트제도 비슷한 신분이 있었어요. 몽고인과 생목인 그리고 한인 남인이 그것인데요. 자, 몽고인, 당연히 소수의 지배층이고요. 바로 밑이 누구였는가? 바로 생목인이었다. 바로 이 서역계통, 이들은 이제 일찍부터 제국 건설에 중요한 협력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몽고인 바로 밑에 신분에 있었고요. 이들은 중국 문화와는 이질적인 이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뛰어난 상업 능력, 무역, 재정, 특히 언어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요직에 중용이 됩니다. 그 다음 직분이 바로 한인이에요. 한인. 바로 여기는 이제 화북지방, 그러니까 회수 그 이북에 있는 이제 강북 지역에 그 금나라 지배하에 있던 화북의 중국인들. 이들은 이제 말단 관직에서 이제 봉직을 하게 됐고요. 남인은 누군가? 바로 최후에 정복된 그 남송 지배하에 그 화이수이 이남 양쯔강 주변의 강남 중국인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곳에 중국의 진짜 지식인들이 다 몰려 있었는데 결국 원나라 통치 기간 동안에 중국 지식인의 지위는 급격히 하락을 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벼슬을 포기하고 이들은 제야에 묻혀서 서와에 탐닉하면서 은둔하게 되죠. 자, 이 기간 동안에 문인화가 발달하게 된다. 자, 몽골은요, 이제 점차, 어떻습니까? 유목민족 특유의 강건한 기풍과 또 용맹한 군사력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고질적인 계승분쟁, 칸의 계승권 다툼은 갈수록 심화했는데 이 성종에서 마지막 순제까지 고작 26년간 무려 8명의 황제가 교체되는 난맥상을 겪게 되면서 100년도 안 되어서 원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특히 이제 황실의 이 라마교 신봉은 제국의 몰락을 재촉하게 되는데요. 이 라마교는 어떤 겁니까? 바로 티베트 불교라고도 하는데 이 대승 불교에서 갈라져 나온 밀교의 한 형태이죠. 최초 황실의 신자는 누구였는가? 바로 쿠빌라이 자신이었어요. 이 쿠빌라이가 티베트 원정 중에 이 살가파 교주인 파스파의 설법을 듣다가 감동해서 최초의 신도가 되죠. 이 파스파는 쿠빌라이를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군주인 전룡성왕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아첨을 하죠. 그리고 그는 황제의 스승으로 초빙되어서 전국의 승려를 통솔하고 티베트 지역의 행정장관으로 임명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살펴볼 주제가 이제 이 원나라, 이 쿠빌라이 통치기에 활동했던 그 유명한 마르코 폴로입니다. 자, 베네치아 출신의 니콜로 폴로와 그의 동생 마테오 폴로가 이 동방 무역을 위해서 콘스탄티노플에 갔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귀향길이 막히자 결국 원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요 니콜로 폴로의 아들이 바로 마르코 폴로인데요. 자, 1271년, 자, 이 형제는 이제 쿠빌라이 칸의 사신으로 당시 교황에 등극한 그레고리우스 10세를 만나러 오죠. 자, 쿠빌라이 칸은 교황에게 100명의 선교사를 몽골에 파송해달라 요청을 했고, 거기다가 또 예루살렘 성묘교회에 있는 성유도 부탁을 했어요.
이 쿠빌라이는 나름 좀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에 입을 맞추고, 하지만 말기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티베트 불교, 라마교 불교에 심취하게 되죠. 이 당시 교황청은 여전히 혼란 중이었고 또 선교적 동기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선물과 서신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이 마르코 폴로는 1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돌아가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는 17년간 북경에 머물면서 고위 벼슬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쿠빌라이 칸의 사신으로 유럽에 다시 오기도 합니다. 1295년 그는 베네치아, 고국 베네치아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베네치아하고 제노바 사이에 해전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이제 피사 출신의 루스티켈로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동방에서의 여행담을 구술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루스티켈로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동방견문록은 이 마르코 폴로의 상상력과 또 이를 들은 루스티켈로의 문학적 수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 책은 수많은 탐험가들이 이 책에서 동기를 얻어서 이 사제왕 요한이 통치하는 황금의 나라를 찾아서 미지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200년 뒤 태어난 이 콜럼버스도요, 세비야 도서관에서 이 책을 탐독한 후에 신대륙 탐험의 동기를 가졌다고 하네요. 또 세계 지도와 천주 시대를 쓴 마테오 리치도 바로 이 책을 읽고 동방으로 가게 된 인물 중 하나이죠. 마르코 폴로는 1324년에 죽게 된다. 자, 그는 이 동방견문록에서 내몽골에 있는 이제 웅구투족 족장, 그 사람을 이제 사제왕 요한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몽골 제국과 고려가 접촉한 기록이 있는데, 자, 최초의 접촉은 몽골이 거란을 추격을 해서 한반도 북부에 왔을 때입니다. 1219년 여몽,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거란을 공격하면서 이후 두 나라는 형제 맹약을 맺게 되죠. 당연히 형은 몽골이겠죠. 하지만 이후 과도한 공납으로 인해서 몽골의 사신이 피살되면서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공해 오고요. 고려 왕실은 어때요? 강화도로 피신해서 결사항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1258년 무신 정권의 마지막 인물인 최의가 피살되면서 대몽, 강경 노선을 고집하던 무신 정권 붕괴와 함께 원나라에 대한 그 외교 정책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259년 태자 왕전이 몽골에 파견이 되고 당시 쿠빌라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쿠빌라이는요 동생인 아릭 부케와 내전을 펼치고 있었다. 자, 그런 가운데 쿠빌라이는 이 만남, 바로 고려의 태자가 아릭 부케가 아니고 자신을 만나러 왔다, 이 점을 잘 살려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더 정통성이 있으니까 나를 찾아온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 쿠빌라이의 딸과 이 태자 왕전이 결혼하죠. 그리고서 충렬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다른 나라와 달리 속국의 군주가 아니고 사위, 즉 부마국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몽골의 수많은 영향, 유산,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몽골에 의해서 수많은 왕국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부족 국가들, 그리고 남송, 호라즘, 그리고 아바스 왕조, 키예프 러시아 등 수많은 나라들이 몽골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소위 말하는 팍스 몽골리카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몽골로 불리는 단일 제국이 등장하면서 동서 간에 광범위한 교류가 일어나게 되죠. 특히 역참 제도를 통해서 내륙 교통 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데, 역참 제도는 거란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를 본 마르코 폴로도 경탄을 해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참 제도는 뭐냐? 각 지역마다 이제 정거장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빠른 말들을 두고 거기에 이제 숙소를 두고 해서 소식들이 잘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역참 제도. 자, 이걸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 실크로드가 하나로 이제 하나의 교통로로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동양서양 문명이 교류가 바로 이 몽골 제국 시대에 이루어진다. 당시에는요, 황금을 머리에 이고
여행을 해도 안전할 정도로 이 한 세기 동안은 몽골로 인해서 이 세계의 치안이 확실했다라고 하죠. 이 몽골 제국의 부정적 영향도 있는데, 자, 형언하기 어려운 희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계 지배의 목적도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자, 우리는 비단 옷과 진귀한 보물과 미녀들을 취하기 위해서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계 정복의 동기 자체도 굉장히 또 원초적이었다. 그러니까 몽골은 최고의 정복자이기도 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최악의 도살자였다. 왜냐? 후방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자, 이 중동의 이슬람 교도에게 몽골은요 끔찍한 제국이죠. 완전히 사라진 이 호라즘, 완전 공중분해된 호라즘 제국도 그렇고 아바스 왕조도 그렇고, 그렇죠. 유럽 기독교도에게는 이 몽골은 참 기묘한 제국이다. 왜냐, 이 사제왕 요한의 전설과 비슷한 듯 아닌 듯 상당히 기묘한 제국이었다. 이 초원의 십자가 깃발은요 몽골 제국의 운명과 상관없이 계속 휘날리게 된다. 자, 몽골 제국의 시대는 한마디로 대여행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3, 14세기 이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여행의 시대였다. 지리적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세계관의 변화도 이로 인해서 초래됩니다. 유럽은 좁은 세계관에서 탈피하면서 이는 이제 이후 15, 16세기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쿠빌라이 7세 때 국가 지도로 이 세계 지도와 세계사에 대한 서적들이 많이 저술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스페인 동쪽에 있는 마이오카 섬에서 활동하던 아브라함 크레스케스 부자에 의해서 중세 때 가장 유명한 세계 지도인 카탈루냐 지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쿠빌라이 이후 이제 원나라는 점차 무너지면서 14세기 중반 전반적으로 붕괴하게 된다. 명나라의 태조인 주원장은요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당시 원나라의 칸이었던 토곤테무르는 도망가다가 죽고요. 그의 부인이 누군가, 그 유명한 고려의 그 공녀를 갖다가 황후가 되는 기황후입니다. 기황후의 아들 아유 시리다라가 즉위하면서 북원 망명정부가 세워지죠. 이 북원의 근거지는 카라코쿰인데 이들은 다시 이제 몽골 초원 이전의 수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 북원은 20년 정도 더 연명하다가 최종적으로 1388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여러 칸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하게 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이것은 아마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내륙의 교통로가 마비된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게 바로 이제 유럽 내 질기게 남아있던 사제왕 요한의 전설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그 과정을 볼 텐데요. 자, 서방의 수도사인 오도릭은요, 중세 유럽인으로서 사제왕 요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남긴 인물입니다. 자, 그는 요한이 칭기스칸에게 패배했지만 그 후손이 웅구투족 왕으로 명맥을 보존한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ек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거 다 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냐? 이게 이제 그 인물이 웅구투족 왕이 내몽골의 조그만 족제 추장이거든요. 물론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환상 속에 있는 그것은 너무가 거리가 먼 미약한 족장에 불과해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도릭 글로 인해서 이 사제왕 요한에 대한 이제 서방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런 가운데도 질긴 생명력을 보이게 되는데, 1324년 인도 남부에 있는 킬론의 주교가 이 사제왕 요한이 저 에티오피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는 당시 유럽인의 지리적 관념에서는 이 에티오피아는 인도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은 어때요? 에티오피아는 오래전부터 기독교도였다.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당시 강력한 무슬림 왕조였던 맘루크 왕조가 장애물이었다. 그리고 유럽과 동맹관계에 있던 일칸국은 당시 거의 붕괴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 에티오피아로 가는 안전한 여행은 바닷길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 남쪽을 돌아서 그 인도로 가는 항로 개척에 나선 거예요. 15세기 포르투갈의 요 희망봉 신항로 개척에 기여한 것이 바로 요 서구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제왕 요한의 환상 전설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바스코 다가마는요, 사제왕 요한을 만나면 그에게 줄 소개장을 휴대하고 이제 여행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요한 왕국을 발견했지만 환상이 완전히 깨졌죠. 그냥 이후 만나게 될 수많은 토착민 중에 하나였다. 자, 이러면서 중세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전설, 사제왕 요한에 대한 전설은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유라시아 최대 제국을 건설한 몽골 마지막 편으로 원나라를 건국한 쿠빌라이, 그 이후에 이제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몽골 제국이 남긴 유산, 그리고 이 상황을 유럽에 알린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